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세계 어딘가의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오는 그 대형 유조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 600만 배럴씩이나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시죠? 600만 배럴이면은 올림픽 수영장 약 95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이제 하루예요, 하루 그날. 여러시야그로 시장 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냐고요? 바로 세계 1위 산유국 미국이에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뽑아내는 나라가 그것도 하루에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가 왜 또 600만 배럴을 사서 들여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제 논리예요? 미국 정치인들이 멍청한 걸까요? 아니면은 석유 회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걸까요? 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은 석유 산업의 진짜 내막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 단순히 미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기름값과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세계 원유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산유국임에도 수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전부 파헤쳐 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저희 채널은 복잡한 국제 경제와 지정학 이슈를 여러분이 친구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이에요. 오늘 영상은 딱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첫째, 미국이 이제 생산하는 원유와 수입하는 원유는 뭐가 다른가? 둘째, 왜 미국 정유소는 자국 원유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가? 셋째, 이 모든 구조가 결국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 드릴게요. 중간에 나오는 존스법 파트는 특히 충격적이니까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미국이 어떻게 세계 1위 산유국이 됐는지부터 짚어야 해요. 왜냐면 그 과정을 모르면은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2008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미국은 석유 관련해서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500만 배럴 수준이었어요. 반면 소비는 2천만 배럴에 육박하고 있었죠. 계산이 되시죠? 매일 1,900만 배럴을 외국에서 사다 써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이라크. 미국 에너지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텍사스와 노스다코타 지하 수천 미터 아래에서 조용히 혁명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바로 셰일 혁명이에요. 셰일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스펀지 같은 암석층에 원유나 가스가 갇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걸 꺼내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었는데 수압화쇄법, 즉 영어로 프래킹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완성되면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수압화쇄법이 뭐냐면 아주 고압의 물과 모래, 화학물질을 섞어서 암석층에 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암석이 쪼개지면서 갇혀있던 원유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원리예요. 201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 노스다코타의 바켄셰일, 콜로라도의 나이오브라라 등에서 원유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어떻게 됐냐고요? 2008년 하루 500만 배럴이었던 게 2019년에는 1,300만 배럴을 돌파했어요. 10년 만에 생산량이 2000년 6배가 된 거예요. 이 속도가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까지 쌓아온 생산 기록을 미국이 단 10년 만에 갈아치웠어요. 지금 현재 미국은 하루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해요. 생산량 1위가 됐으니까 이제 수입 안 해도 되겠다. 심지어 남으면 팔기도 하겠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15년에 40년 만에 원유 수출 금지가 해제되면서 미국은 진짜로 원유 수출국이 됐어요. 지금 한국도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동시에 수입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세계 최대 산유국이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원유라는 물질 자체를 완전히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원유가 다 같은 원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땅에서 뽑아낸 까만 액체, 그게 다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원유는 마치 커피처럼 산지와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와 인도네시아 만델링 원두가 전혀 다른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원유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밀도예요. 얼마나 묵직하냐는 거죠. 물처럼 가볍고 흐르는 원유를 경질류라고 하고 꿀처럼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원유를 중질류라고 불러요. 두 번째 기준은 황 함량이에요.
이제 황이 적게 들어있으면은 스위트 크루드, 황이 많으면 이거면은 사워 크루드라고 단해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원유의 대략적인 품질이 결정돼요.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원유 유형은 경질 저항 원유예요. 가볍고 황도 적어서 정제하기가 쉽거든요. 대표적인 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 영어로 WTI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WTI 가격 어쩌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텍사스산 경질 저황 원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셰일 원유가 바로 이 유형이에요. 얇고 가벼워서 암석 틈새를 잘 타고 나오는 경질유거든요. 반면에 중동, 특히 멕시코만 건너편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원유, 그리고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나오는 원유는 어떨까요? 이건 중질 고황 원유예요. 걸쭉하고 무겁고 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제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정제 비용도 비싸요. 하지만 원유 자체의 구매 가격은 경질유보다 저렴하죠. 마치 고급 참치와 가성비 참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참치이지만 맛도 다르고 손질 방법도 달라요.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나와요. 미국 셰일에서 나오는 제 원유는 경질유인데 그걸 그냥 미국 정유소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외국 중질유를 수입해야지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미국 정유 산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7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해볼게요. 당시 미국 정유 산업은 어떤 원유를 주로 처리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미국 국내 생산 원유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고 대신 중동과 남미에서 중진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텍사스 석유가 고갈되어 간다라는 공포 속에서 미국 정유 회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요. 앞으로는 중진류가 주력이 될 거다. 그러면은 중진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 정유 시설에 투자하자. 이거였어요. 정유 시설이 얼마나 비싸냐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대형 정유소 하나를 짓는데 지금 돈으로 수조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 지으면은 30년, 50년을 써야 하잖아요. 테네코, 마라톤, 발레로 같은 대형 정유 회사들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중진류 처리를 위한 코킹 장치, 수소화 탈황 장치 같은 고도화 설비를 갖춰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들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뭐가 터졌냐고요? 네, 바로 셰일 혁명이 터진 거예요. 미국 정유 업계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중진류 처리하려고 수십 년에 걸쳐 설비를 바꿨는데 갑자기 경진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건 마치 평생 수동 변속기 자동차만 모아온 카센터 사장이 갑자기 전기차를 가져오면서 고쳐달라는 상황과 비슷해요.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미국의 주요 정유소들, 포트아서 정유소, 갤베스톤 정유소, 페사데나 정유소 같은 곳들은 지금도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런 정유소에 경진류를 집어넣어 튀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폭발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비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최종 생산물의 비율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경제성이 크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설비를 다시 바꾸지 않냐고요? 딱 계산해 드릴게요. 멕시코만 연안의 대형 정유소 하나를 경질류 처리용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이에요. 또 미국 전체에 이런 정유소가 수십 개의 법이 있어요. 게다가 전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는 정유소 가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어떤 기업이 이 도박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셰일 원유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확신할 수도 없는데요. 결국 기업들은 합리적 선택을 했어요. 설비를 바꾸는 대신 자기 설비에 맞는 중진류를 계속 수입하자.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경질류는 해외로 팔자.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 셰일 경질류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좋은 원유를 싸게 사는 것도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이 구조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수입 원유가 이제 어디서 오는지예요. 가장 큰 비중은 캐나다예요. 저 캐나다 엘버타 주의 오일샌드에서 추출되는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중진류 중 하나예요. 비투멘이라고도 불리는데 상온에서는 거의 고체에 가까울 정도로 끈적끈적해요. 여기에 희석제를 섞어서 파이프라인으로 흘려보내야 하대요. 이거를 딜비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미국 정유소의 주식이에요. 두 번째는 멕시코예요. 멕시코만에서 나오는 마야 원유는 중질 고황 원유의 대표 격이에요. 세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원유도 경질부터 중질까지 다양한데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주로 중질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라크,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중질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은 경질류 생산 이제 세계 1위. 그런데 국내 정유 설비는 중질류 처리용으로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자국산 경질류는 수출하고 외국 중질류는 수입하는 구조가 고착화됨.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령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유 설비를 전부 경질유용으로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중질류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우리가 쓰는 석유 제품이 전부 경질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석유 제품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휘발유, 경유, 항공연료 이건 다 알겠죠. 그런데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는요. 배를 움직이는 벙커추는요. 기계에 치는 윤활유는요.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납사는요. 요것들도 전부 원유에서 나와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경질유를 정제하면은 요 휘발유, 등유, 경유 같은 가벼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스팔트나 벙커슈 같은 무거운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반대로 중질유를 정제하면 아스팔트, 벙커추, 윤활기유 같은 무거운 제품들이 풍부하게 나오는 대신 휘발유는 덜 나와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미국은 자동차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로, 인프라와 항만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미국 도로 총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67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160세를 바퀴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이 도로들은 주기적으로 재포장이 필요하고 재포장에는 아스팔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미국 항구에서 드나드는 화물선에는 벙커추가 필요하고 각종 산업 설비에는 윤활유가 필요해요. 만약 미국이 경질유만 써서 정제한다면 이 무거운 석유 제품들이 부족해져요. 결국 어딘가에서 사다 써야 해요.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중질유를 수입해서 정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거운 석유 제품도 나오고 어차피 중질유를 정제해도 어느 정도의 휘발유나 경유도 나오니까요. 경질유 수출로로 받은 돈으로 중질유를 사고 중질유에서 아스팔트도 뽑고 휘발유도 뽑는 이 구조가 전체 석유 경제의 가장 효율적인 균형점인 거예요.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법 때문에 같은 나라 안에서 원유를 옮기는 게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사오는 것보다 비싸진다라는 황당한 현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1920년에 만들어진 낡은 법 하나가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 시장 전체를 왜곡하고 있는지 바로 다음 파트에서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외국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오는 유조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600만 배럴씩이나요. 저 올림픽 수영장 구보 5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냐고요? 세계 1위 산유국 미국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하루에 진짜 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가 동시에 600만 배럴을 사다 쓰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미국 정치인들이 멍청한 건지 석유 회사들이 짜고 치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구조가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기름값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요. 안녕하세요.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갈게요. 첫째, 미국산 원유와 수입 원유는 뭐가 다른가? 둘째, 왜 미국 정유소는 자국 원유를 마음껏 못 쓰는가? 셋째, 같은 나라 안에서 원유를 옮기는 게 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왜 비싼가?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은 세계 원유 시장의 핵심 구조가 다 보여요. 자, 먼저 원유라는 물질부터 완전히 다시 봐야 해요. 자, 대부분의 분들이 원유는 다 같은 까만 액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자, 원유는 커피처럼 산지와 종류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에티오피아 원두와 인도네시아 원두가 전혀 다른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원유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밀도, 즉 얼마나 묵직하냐는 거예요. 물처럼 가볍고 잘 흐르는 원유를 경질유, 꿀처럼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원유를 중질유라고 불러요. 둘째는 황 함량이에요. 황이 적으면은 스위트 크루드, 많으면은 사워 크루드예요. 그럼 미국 셰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어떤 유형이냐고요? 경질 저항 원유예요. 가볍고 황도 적어서 정제하기 쉬운 고품질 원유예요. 뉴스에서 WTI 가격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이 텍사스산 경질 저항 원유 기준이에요. 반면 캐나다 오일샌드, 즉 멕시코,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질 고황 원유예요. 걸쭉하고 무겁고 황이 많아서 정제하기 까다롭지만 구매 가격 자체는 경질유보다 저렴해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미국이 경질유를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면 그냥 미국 정유소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중질유를 수입해야 하죠? 이걸 이해하려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래요. 당시 미국 원유 생산은 줄어들고 있었고
중동과 남미에서 중진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어요. 그 시절 미국 정유 회사들은 엄청난 결단을 내려요. 앞으로 중진류가 주력이 될 거다. 그러면은 중진류 처리에 최적화된 설비를 짓자. 멕시코만 연안을 중심으로 수조원 규모의 고도화 정유 설비가 줄줄이 들어섰어요. 코킹 장치, 수소와 탈황 장치 같은 복잡하고 비싼 설비들이요. 그런데 이 투자가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셰일 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중진류 처리하려고 수십 년에 걸쳐 설비를 다 바꿨는데 갑자기 경진류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마치 평생 수동 변속기 차만 고쳐온 카센터에 갑자기 전기차를 가져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설비를 다시 경진류용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계산해 드릴게요. 대형 정유소 하나를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3조 원에서 5조 원이에요. 거기다 전환 기간 동안 수년간 가동을 멈춰야 돼서요. 어떤 기업도 이 도박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기업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설비에 맞는 중진류는 계속 수입하고 국내에서 나오는 경진류는 해외로 수출하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져요. 설령 설비를 전부 바꾼다고 해도 중진류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쓰는 석유 제품이 경진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휘발유, 항공 연료 이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 배를 움직이는 벙커 치유, 기계에 치는 윤활유도 전부 원유에서 나와요. 문제는 경진류를 정제하면은 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이제 가벼운 제품이 많이 나오는 반면 아스팔트나 벙커 CU 같은 무거운 제품은 훨씬 적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중진류를 정제하면 이 무거운 제품들이 풍부하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 도로 총연장이 약 7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167바퀴 도는 거리죠. 이 도로들의 재포장에 필요한 아스팔트, 미국 항구를 드나드는 수만 척의 화물선에 필요한 벙커 치유, 이 수요를 경진류만으로는 절대 충당할 수 없어요. 또 경진류로 수출 수익을 올리면서 중진류를 사다가 무거운 석유 제품도 뽑고 일부 연료도 뽑는 구조가 전체 에너지 경제의 가장 효율적인 균형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황당해져요. 법 때문에 같은 나라 안에서 원유를 옮기는 비용이 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상선법인데 이 법의 핵심은 하나예요. 미국의 두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 선원이 운항하는 배여야 한다. 당시에는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이 법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산 배가 너무 비싸서 사실상 원유 수송에 쓸 수 있는 존스법 적합 유조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 뽑은 원유를 뉴저지로 보내려면 파이프라인이 없을 경우 외국 배를 쓸 수 없으니 육상 운송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로 뉴저지 항구까지 원유를 실어오는 건 외국 배를 쓰면 되니까 훨씬 저렴해요. 이 황당한 역설 때문에 미국 동부 해안의 일부 정유소들은 가까운 텍사스 원유 대신 먼 중동이나 서아프리카 원유를 수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여기에 지리적 장벽도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사실 자체적으로 원유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내부 수송이 어려워요.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을 깔면 되지 않냐고요? 환경 규제, 지역 주민 반대, 막대한 건설 비용이 합쳐져가지고 사실상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캘리포니아는 바다 건너 해외에서 원유를 사오는 게 현실적으로 더 싼 거예요. 이걸 전부 정리하면 이래요. 또 미국은 경진류를 1,300만 배럴 생산하지만 정유 설비는 중진류용으로 설계되어져 있어요. 경진류만으로는 아스팔트, 벙커슈 같은 무거운 제품 수요를 못 채워요. 게다가 존스법과 지형 장벽 때문에 국내 원유 이동 비용이 수입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세계 1위 산유국이 동시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고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미국산 경진류 수입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자국 정유소에서 쓰기 애매한 경진류를 아시아 시장으로 팔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 원유 외에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예요. 또 하나, 존스법 같은 내수 규제가 국제 원유 가격 변동성에도 영향을 줘요. 미국 내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 그 여파가 글로벌 원유 가격에 이제 반영되고 그게 결국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기름값으로 이어져요. 세계 원유 시장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국 셰일은 경질유이지만 미국 정유소는 수십 년 전에 중질유용으로 설계됐어요. 둘째, 경질유만으로는 아스팔트, 벙커시유 등 무거운 석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어요. 셋째, 존스법과 지리적 장벽 때문에 국내 원유 수송이 수입보다 비싼 역설적 상황이 실제해요. 오늘 영상 처음 해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세계 1위 산유국이 왜 원유를 수입하냐고요? 이제 답이 나왔죠? 원유는 요 종류가 다르고 설비는 역사의 산물이고 법과 지형은 시장을 왜곡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생긴 구조적 필연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원유 패권을 놓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다룰 거예요. 제가 채널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